그들은 돈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 보였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거나 안 되는 걸 붙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현실과는 별개로 마음에는 각자의 다른 시공간을 품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단지 동전을 바꾸러 온 사람들과 어떻게 그런 이야기까지 가능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나에게 지폐 말고 다른 것을 주었고 내게서 동전 외에도 어떤 것을 가져갔다. 불과 몇 달 사이 인생을 통째로 알아버린 것 같았다.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지난해 마로니에 여성 101장 산문 부분 장원 수상자인 오유경님의 작품 미완의 영하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던 나는 대학을 그만두고 세차장에서 동전 교환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나는 투명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진 부스 안에서 세차장에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편의 병 때문에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했던 여성 택시 운전사의 삶. 생선을 다 팔지 못해 버리러 가는 트럭 아저씨의 마음. 가족들 모르게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출근하는 척하는 전직 간호사의 한숨. 먼 나라를 그리워하는 청년의 꿈. 현실과는 별개로 마음에 품고 있는 각자의 다른 시공간을 나는 노트에 모두 받아 적습니다. 누구에게나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문장의 소리는 마로니에 여성 101장 특집으로 문학광장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1983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석문화재단과 동아제약, 동아ST가 후원하고 있는 마로니에 여성 101장, 올해로 39회인데요. 매년 서울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되던 마로니에 여성 101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개회식과 함께 글제가 발표가 됐죠. 자정까지 원고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쓰셨는지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는 여성 101장 특집 여성 글쓰기라는 주제로 약 80분간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와 주고 계세요. 네.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연준 시인님, 은유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번씩 목소리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준이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든든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박연준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4년 중앙시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 베누스 푸디카, 밤, 비, 뱀이 있으며 산문집 소란,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밤은 길고 괴롭습니다 등이 있으며 동화 정말인데 모른대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문집 쓰는 기분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유 작가님은 노동조합 소식지로 글쓰는 일을 시작해 자유기고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고 글쓰기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쓰신 책으로는 올드거래 시집,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 폭력과 존엄 사이, 출판하는 마음, 다가오는 말들, 알지 못한 아이의 죽음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간,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출간하셨습니다. 프로필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길이 때문에 뺀 책도 있고 그런데 정말 네. 두 분의 그 출간하신 책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박연준 시인님. 저는 파주에 살면서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원고 마감을 지키며 음. 괴로워하며 끙끙거리며 쓰고 또 놀고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괴로워하며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해주시기를 어떤 괴로움이 있으신지. 네. 네, 은유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강연을 좀 많이 했고요. 제가 있지만 없는 아이들 책을 냈는데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예, 학교 이제 공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과 이제 강연을 많이 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 고양이가 8년 만에 첫 발병을 해가지고 제가 병간호 하느라고 조금 분주한 나날을 보냈고 다행히 상태는 좀 좋아졌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네, 완쾌를 해야죠. 네. 저희가 두 분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먼저 쓰기의 달인들이세요. 이 프로필 읽어드리면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박연준 시인님은 시는 물론 소설과 동화, 산문 등 장르를 넘나들면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고 계시고 은유 작가님은 산문, 칼럼, 인터뷰, 루포 등 다양한 논픽션을 쓰고 계시는데 그리고 두 분 다 굉장한 다독가, 애서가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고양이 말씀해 주셨지만 두 분 다 고양이를 키우신다고 해요. 이전에 만나신 적은 없으시죠, 두 분? 오늘 처음 뵙고요. 네. 근데 제가 독자로 은유 작가님 글들을 되게 오래 읽어왔습니다. 네. 네, 저도 저희 또 인친이잖아요. 인스타 네, 친구고. 맞아요. 네. 네, 박연준 시인님 글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쓰는 독서 에세이에 시인님 또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그때 저한테 네, 이제 우리 맞아요. 댓글로 인사를 네, 한번 네. 나눴어요. 네, 맞아요. 그걸 네. 계기로. 네. 인친이셨군요. 네. 네. 이런 모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문문님께서 은유 작가님 고양이 쾌유를 기원합니다. 박연준 시인님도 고양이 키우시던데 고양이 이름 궁금해요. 작가님들이 고양이 많이 키우시던데 고양이가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일단 박연준 시인님 고양이 이름 저희 고양이 이름은 당주예요. 당주. 당주. 그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집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지금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김민정 시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네. 정말 장명을 잘하시는 아주 그 베스트셀러 되는 장면에 건가요? 그래서 저희 고양이가 그렇게 될까요? 네, 이름을. 은유 작가님 고양이 저희 이름은 무지인데요. 무지. 저희도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내 무지를 알라 할 때 그 무지고요. 저를 각성시켜주는 네, 존재고 그다음에 무지 귀엽다. 네, 그래서 무지예요. 좋네요. 정말 그 이름이 주는 의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고양이를 볼 때마다 나의 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 네. 근데 네. 그런가도 동시에 귀여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그쵸. 있고. 네. 예. 고양이가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고양이만 오면 제가 고양이 키우고 싶은 지가 한 거의 10년이 됐는데 네. 10년 만에 이렇게 묘연이 닿아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고양이만 있으면 저는 고양이에 관련된 글 많이 쓰겠다. 늘 이렇게 선언하고 다녔어요. 특히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근데 너무 귀여워서 글이 안 써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오히려 별로 글을 쓸 필요를 못 느끼게 맞아요. 하는 존재라고 할까요? 굉장히 충만한 기분을 줘요, 고양이가. 그래서 다 필요 없다. 이런 기분을 주는 존재입니다. 은유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고양이. 저희 고양이는 글쓰기의 회방꾼이에요. 글만 쓰려고 그러면 자꾸 여기 와서 누워버리고 책 좀 보려고 그러면 책 베고 막 눕고 이래서 근데 그 충만한 기분 준다고 하시니까 심보르스카 시인도 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가 고양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나의 일을 방해하는 해방꾼이지만 가장 네. 완벽한 피조물. 네. 너무 멋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네. 오늘 문장의 소리는 여성 100일장 특집 여성 글쓰기라는 주제로 약 80분간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채팅창에 두 분 작가님께 하고 싶은 말들 혹은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 올려주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오전에 여성 100일장 글제가 발표가 됐는데 글제가 소통, 감자, 의자,
적응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뭘 쓰죠? 특별 글제가 코로나19라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하루 만에 뭔가를 써야 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고 멋진 도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이런 백일장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중고등학교 때 교내 백일장. 네. 와. 네. 아니 누구나 전교생이 참가하는. 수상하신 거 아니에요? 중1 때 딱 한 번 와. 이외에는 없고요. 오. 그냥 저는 뭐 어디 나가서 뭐 대표로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 별로 없으셨구나. 네, 그냥 전교생이 참가하는 그 백일장에 참가했을 뿐. 오, 은유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참여한 적은 없고, 지금 이거 질문 보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동아리, 신문반 동아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논술 시험 같은 거겠죠, 일종의? 예, 근데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 생각이 나요. 한 번도 이런 데 돼본 적 없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백일장에서 상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백일장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두 분의 또 경험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로니의 여성 백일장은 오직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백일장인데요. 오늘 이제 저희 이야기의 주제가 여성 글쓰기이기도 하죠. 글쓰기라는 게 성별은 물론 직업, 계층,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여성들에게 글쓰기가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박연준 시인님 어떠세요? 여성 글쓰기가 의미가 있다면 글쎄요. 저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길러지기도 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마땅히 자고로 뭐 꼭 당연히 뭔가 주어지는 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낼 때도 뭐 정말 마땅히 낼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많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사회에서 뭔가 거대한 공기처럼 이렇게 좀 밀려오는 압박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서 무언가를 발언하고 쓰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도 등단 이후에 항상 들어온 얘기가 뭐 여성 시, 여성 작가, 뭐 여성으로 쓰는 뭐 일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그게 조금 싫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은 목소리를 내고 싶으나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여성이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자의식이 없어지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은유 작가님은 어떠세요? 여성 글쓰기 의 의미는,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성이라는 거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출산을 하면서 올라오는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마땅한 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애 잘 키우는 게 남는 거야, 뭐 애 잘 돌봐, 막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 삶은 이라고 말하면 뭔가 좀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고, 아이를 좀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놓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어버리고 하니까 뭔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 또 감정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글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공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는 귀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늘 이제 조용히 해라 해서 입막음을 당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더 글쓰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백일장이라는 것이 기원이 저 먼 옛날에
남자 선비들만 아. 응시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상 주고 벼슬 나눠 갖고 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여성 백일장이 붙는다는 게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렇게 오래된 과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조선시대 맞아요. 과거 시험 보고. 그쵸. 100년 정도가 그쵸. 좀 더 지난 일일 네. 뿐인 거죠. 네.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시기에서 우리가 조금씩 네. 이제 벗어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타타킴님께서 네. 짧게라도 글 쓰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취미로 글 쓰면서 특히 좋았던 점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은 점이었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글을 네. 쓰면서 알아가는 나 자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은유 작가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라고 윤반장님께서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께. 계기요? 박윤준 시인님 어떠세요? 글을 쓰게 된 계기. 글쎄, 그러니까 사람이 읽으면 쓰게 되잖아요. 기억 니은도 우리 배울 때 쓴 거잖아요. 사실 자연스럽거든요. 글쓰기가.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한글을 필사로 한글을 깨쳐가지고 굉장히 집안에 무서운 어른이 계셨는데 저를 이제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해서 공책과 동화책 던져주고 이제 따라쓰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입 다물고 1시간, 2시간 그걸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베끼고. 근데 그렇게 글자들이 그냥 이렇게 조금씩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쓰는 걸 인식했던 건 15살 때쯤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중요한 걸 속에서 꺼내고 싶다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백일장이 나간 이후. 근데 네. 아무도 제가 뭐 글을 쓴다든지 관심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네, 되게 내밀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네. 은밀하게. 은유 작가님은 어떠세요? 글을 쓰게 된 계기. 저는 글이라고 할 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 엽서 열심히 보냈거든요. 라디오 키드라 제가 네. 황인영의 영팝스 막 이런데 엽서 써서 당첨은 많이 됐어요. 이미 잘 쓰셨는데 저도 네? FM 음악도시에 엄청 보냈는데 저는 소개가 돼요? 한 번도 안 됐는데. 저는 심지어 전화 연결도 했던. 어머. 그래서 뭔가 그때 그런 공적인 글쓰기는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 짧지만 그다음에 뭔가를 내가 발언하고 싶다. 세상에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느낀 사건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89년도에 그 조선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철규 그 열사가 이렇게 변사체로 의문사 당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진상을 규명하려고 그 명동성당 앞에서 이제 조선대학교 학생이 이렇게 머리를 삭발하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걸 이제 지나가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깊이 울분을 느끼고 그거를 막 썼죠, 글로.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써야 한다. 글쓰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필요한 수단이다라는 거를 느끼고 그때부터 좀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그 시절이 쌓여서 글쓰기에 어떤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약간 그 인생 같다는 생각도 그런가요? 네, 들었습니다. 간극이 좀 있네요. 네. 네, 정말 근데 글이라는 거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창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재료비가 안 들어서 좋지 그렇죠. 않나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맞아요. 평등한, 누구에게나 평등한. 네. 박연준 시인님도 그동안 산문집도 많이 내셨는데 네. 에세이를 쓰실 때와 시와 소설을 쓸 때 차이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시를 쓸 때 가장 좀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자유롭고 제가 평소에 내지 않는 목소리인데 그게 진짜 사실은 나였던 거를 시에서만은 되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시는 노동하고는 거리가 먼
글쓰기 중에서. 힘은 에너지와 쏟는 정성이나 이런 건 들지만 많이 들지만 그게 노동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춤출 때 힘듦, 춤출 때 그 에너지 쏟는 거 그런 것과 오히려 더 닿아 있고 무대와 음악, 리듬 이런 것과 더 닿아 있어서 이렇게 어떤 글쓰기보다도 시 쓰고 난 다음은 정말 행복한 고양이와 같은 충만함을 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새 책에도 시는 언제나 고양이로 온다라는 뭐 서문 제목을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시는 좀 해방감과 자유와 그런 걸 주고 산문은 정말 노동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설가들, 산문 작가들 제가 다 존경하는데 너무 어렵고요. 늘 끙끙거리면서 쓰지만 항상 써도 별로 왕도가 없는 늘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네. 여기서 서로하게 되는 그렇고 소설은 제가 20살부터 소설을 열심히 습작을 한 기간이 있긴 했는데 대학 때 20년 후에 제가 다시 잡게 된 것 같아요. 소설을. 그래서 일단은 책을 내년에 낼 생각인데 내고 나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인지. 소설 글쓰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윤 반장님께서 올드거래 시집 중에 나는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사유하는 인간이라는 말에 너무 마음을 뺏겨버렸다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시가 너무 이제 어려우신 분이 네. 메타포를 잘해야 시를 잘 쓴다는데 어떻게 하면 메타포를 잘하나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초상이 참 써놔서 또 그런데 메타포라는 거는 일단 할머니들이 제일 잘하고요. 놀이로 그리고 재치가 있는 사람, 뭐 놀이로 말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메타포를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뭐 얇은 옷 같은 걸 보면 이거 개업바닥 같아서 못 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뭐 어린 애기들도 뭐 저희 사촌 동생이 할아버지 얼굴 보고 줄넘기라고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이 팔자주름 때문에. 그게 다 메타포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다르게 보고 새로운 걸 발견해서 세상에 별명을 지어준다 생각하면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별명을 지어주는 네. 마음으로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은유 작가님께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은유 작가님은 특히 인터뷰와 취재를 토대로 하는 논픽션 기록문학 그리고 네. 루포르타주에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인터뷰를 통한 글쓰기에 특히 끌리게 된 네.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듣다 보니 약간 울컥하네요. 저야말로 노가다 오브 노가다. 그렇죠. 다 인터뷰하셔야 되고 취재하셔야 되고. 네. 인터뷰도 진짜 품이 네, 많이 네.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인터뷰를 자유기고가로 이제 일하면서 하게 됐는데 인터뷰를 하고 오면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막 얘기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막 몸이 옆으로 가는데 저는 누군가가 자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짝거리는 언어들을 막 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 너무 자극이 돼요. 신비롭고 저 사람에겐 삶은 저런 거구나. 내가 몰랐던 한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 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하고 온 날은 이제 막 들떠서 이제 이걸 어디다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서 제 시야가 좀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진 고통도 좀 작게 느껴지고 하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이 주는 쾌락이 좀 있는데 이제 뭐 책도 재밌지만 힘든데 이게 생생하게 예, 사람한테서 무언가를 에너지도 얻고 삶의 지혜도 배우고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됐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일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은 마음, 배우는 네. 마음이 더 힘이 되셔서 식상하지만 인생 수업 그런 표현 말고 다른 별명이 필요한데 되게 네. 잘 듣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잘 듣는 사람이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유 작가님이 굉장히 듣는 걸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듣는 것에 어떤 그 쾌감도 있으신 것 같고, 네,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작가님들도 한숨 쉬며 어렵다고 하시니 조금 위안이 됩니다. 라는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고양이 너무 공감한다는 얘기도 참 네.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전에 지인이 시집을 선물로 주었는데 학창 시절에 하던 것처럼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고 공부같이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시를 보다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어떨까요? 은유 작가님도 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시를 만끽하는 법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따 여쭤봐 주시고 제가 대답을 드려보면 시는 저는 언제나 소리가 되고 싶어 하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자로 이렇게 찍혀 있는 시집에 있는 시들은 악보에 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들이 소리가 되고 이렇게 밖으로 발현되고 싶어 하는 장르니까 낭독을 해보시면 전혀 뭐 다가오지 않는 외국어처럼 들리는 시들 있잖아요. 시가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게 다른 방식으로 말하려는 시인들의 습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소통보다도 뭔가 다르게 말하고 싶은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는 아니라 어려울 수 있는데 낭독을 하면 그게 그냥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음악 듣듯이 좋은 그림을 보듯이 감각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게 이제 오는 때가 있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탁 와닿는 때가 있어서 저는 낭독해보라 혼자서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이야기도 이 책 속에 물론입니다. 여러분 이 한 권엔 아주 많은 이야기가 필수템. 시를 읽는 분들의 필수템. 네, 시가 어려우신 분들의 필수템. 네, 득템 하실 수 있습니다. 은유 작가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은유 작가님도 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시인님께 존경하는 시인님께 아유, 직강을 듣다 보니 눈이 막 반짝거리게. 저도 시를 좋은데 저는 이해 못해서 좋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해 못해서 좋은데 왜 답답하지? 그게 약간 고양이 좋아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도저히 얘 속을 모르겠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산문은 이제 논리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다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맞는데 말기 못 알아듣는 거 많거든요. 근데 왜 시만 답답해 하느냐. 제가 그래요. 그냥 읽어라. 맞아. 그래서 또 우리 무지네요. 내 무지를 느끼고 그러면서 저는 시를 이제 저도 낭독해서 이렇게도 읽어보고 낭독도 해보고 암송도 해보고 이러면서 언어를 갖고 좀 놀 수 있는 되게 장난감 같은 장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 수업할 때 시집을 한 권씩 꼭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좋아하는 시 낭독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여럿이 읽을 때 약간 화음처럼 이해가 더 잘 되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혼자는 아무리 봐도 와닿지 않았는데 그냥 탁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가 그냥 언어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경외 또 혹은 놀이 여러 가지를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장르고요. 언어를 좀 낯설게 볼 수 있는 언어가 낯설어야지 좀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뭔가 시를 음악처럼 시를 낭독해보고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럼요. 된다라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용기가 납니다. 이해 못해서 좋다는 말씀과 인터뷰를 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 다 연결감이 있어 보인다고 또 올려주셨고 두 분은 그럼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중 어떤 걸 가장 어려워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중 가장 어려운 것 어떤 걸까요? 박연준 씨. 저는 말하기요. 말하기. 네. 말하기는 저 쓰는 사람들은 퇴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다시 고쳐 쓸 수 있고 듣는 거는 저도 은유 작가님처럼 듣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어서 읽기는 또 읽으면 되고 근데 말하기는 언제나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글을 좀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쓰는 기분을 읽으시면 알 수 있어요. 은유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말하기인데요. 말하기. 왜냐하면 쓰는 건 의심하는 일인데 말하기는 확신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하고 나면 늘 후회가 돼요. 맞아요. 아, 그게 아닌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돌아서고 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근데 쓰기도 물론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퇴고도 맞아요. 하고 좀 곱씹을 기회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강연 이런 거를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대형 강연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그냥 한 2, 30명 이렇게. 저도 막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소규모 강연이 좋지 막 100명 이런 데는 저는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강하게 말해야지 될 것 같은. 저 말하기 힘들어요. 저도 격하게 동감합니다. 진짜. 저는 두 분은 굉장히 말하기를 잘하시는, 그래서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길이 너무 쓸쓸하고 네. 맞아, 후회되고 네. 네. 오늘 뭔 말을 내가 한 뭘 걸까? 했나. 그 말은 할수록 약간 가난해지는 기분, 많이 맞아요. 하면. 뭘 저지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걸 구업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돌아가실 때 덜 쓸쓸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고요. 저희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돌아올 예정인데요. 여러분께서 그동안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렇게 감상들, 생각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분만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여성 백일장 특집 여성 글쓰기라는 주제로 박연준 시인님, 은유 작가님과 함께 문학광장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5분 쉬는 시간에 또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박연준 시인님 발레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글쓰기를 위해서는 체력도 필수라고 하는데 작가님들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박연준 시인님 발레 발레를 잘 못하지만 너무 재밌게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요즘에는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갔다 왔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려워서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발레가 시하고 되게 닮아 있는 부분이 많아서 늘 어렵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발레 공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또 되게 고양되어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분야고 그래서 저는 발레 하면서 뭐 집에서 플랭크 하고 몸이 좀 체력이 딸리는 기분이 점점 들어서 온갖 마사지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뭐 볼이라던가 뭐 폼롤러 같은 거 그런 걸로 맨날 몸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칭만 해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되는데 그조차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이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몸이 진짜 하루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은유 작가님은 체력을 위해서 뭔가 하시는 거 있으세요? 체력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다가요. 네. 한 4년 전 정도부터 수영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만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걷기만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네에 산도 가고 이제 걷는 날은 한 15,000, 2만 보 정도 걷고 매일은 못 걸으니까 일주일에 한 2번은 그렇게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와, 2만 보도 되게 많은 걸음수 아닌가요? 2만 보 많죠. 힘들어요. 네. 갔다 오면. 근데 좀 걷기를 그렇게 해야 하게 되더라고요. 걷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운동 진짜 싫어해요. 두 분에게 제가 발레를 취미 발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예. 그리고 스트레칭도 하고 걸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근에 출간하신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연준 시인님 쓰는 기분은 오늘 백일장 주제와도 잘 어울리고 쓰는 사람으로서 공감하면서 읽었던 산문집이었는데 어떤 책인지 직접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아, 네. 이 책은 제가 우아한 실용서 개념으로 쓰려고 애초에 했던 책이고요. 철저히 이렇게 독자를 생각하면서 썼던 책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독자들을 타겟으로. 근데 그 독자가 시가 궁금한데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 혹은 모르겠지만 좀 알고 싶은 분들, 뭐 전문적으로 시를 쓰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 중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써보자는 어떤 추동을 일으키고자 쓴 산문집입니다. 저도 이 책 읽고 나서 그 세상에 별명을 붙여주는 일, 그게 너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하나하나 좀 해보고 있어요. 집안에 보이는 사물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새로 의미를, 최진영의 국어사전을 만드는 거지. 너무나 멋있네요. 네, 그거 너무 뭐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효 작가님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제목부터 울림이 참 큰데요. 미등록 이주 아동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인터뷰 기사도 봤는데 은효 작가님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제목 그대로 한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체류 자격이 없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데 그 체류 자격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뭐 소위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체류 자격이 없는 분들의 자식들이에요. 뭐 난민 신청에 실패했거나 그 체류 허용 기간이 이제 지난 분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거해서 18세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학교만 다닐 수 있지 살아갈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고 뭐 QR 체크인도 못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런 그 상황을 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개선조차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목소리를 좀 세상에 내야 된다. 네, 이런 제안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줘가지고 예, 저도 너무 몰랐던 부분이라 동료 시민으로 이제 같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저도 기성세대로서 좀 마음도 아프고 네, 글 쓰는 사람으로서 또 좀 공부도 하고 싶고 해서 하게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명명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불법 네. 체류자라는 말이면, 그러니까 작가님 책 여기에도 있지만, 그럼 내가 불법이야?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해버리는. 네.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네. 그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작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이 아이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국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합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아이들이 2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조금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에 되게 빚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값싼 노동력으로 그분들의 그 노동만 끌어다 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니까 그 가족을 구성해서 여기서 좀 살아갈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다 차단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 사회도 네. 전쟁 난민이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네. 60, 70년대 산업 여군이라고 외국에 그쵸. 나가서 외화보러 네. 오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까맣게 없는 일처럼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와서 난민이나 뭐 그렇게 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나쁜 말과 행동들을 한다는 게 정말 돌아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아끼는 문장들을 직접 낭독해 주시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박연준 시인님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이 책에서 그 시에 대해서 시를 열심히 쓰고 있지만 회의감에 빠지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모전에 여러 번 냈는데 뭐 당선이 안 됐던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쓸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 시는 좀 나와 먼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제가 조금 격려를 하는 식의 편지 형식의 글을 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연준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좋아서 무언가를 할 때는 그게 뭐든 생각하지 말고 빠져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행동해야 해요. 순진과 신실은 바보들의 무기입니다. 바보들, 왼쪽에 서 있는 자, 왼손이 전부인 자, 앞과 오름과 주류를 모르는 자. 이들이 한번 애절해지면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발터 베냐민은 일반 통행로에서 모든 결정적인 펀치는 왼손으로 가격된다고 했지요. 힘을 빼고 전부를 툭 올려두세요. 유명한 사람,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람은 계속 빛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빛나는데 더 이상 어떻게 빛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당신처럼 숨어 있는 자, 엎드려서 간절하게 자신을 갈고 닦는 자는 그 간절함 때문에 빛이 납니다. 기다리는 자의 응축된 에너지, 거기에서 빛이 뻗어나오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그 힘이 없다면 그는 드러나는 데 실패할 테니까요. 그들은 빛나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스스로 만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빛을 믿으세요. 순진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직 세상을 의심하세요. 시에서 빗나가 있는 시간들을 의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뭐 어떤 자리에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제가 뭐 소질이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시 쓰기 자체보다 시에 대한 너무나 많은 선입견과 어려울 거라는 그 편견들로 가득 차서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냥 푹 순진하게 빠져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엎드려서 무언가를 굉장히 조용한 목소리로 갈고 닦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은 빛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빛이 당신을 밖으로 뭐 그게 뭐 엄청난 자리나 대단한 뭐 이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어떤 독자 한두 명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불러줄 거다. 그거를 믿으면서 계속 해보라는 그런 격려를 저는 이렇게 조언이라기보단 그냥 제 경험담을 조금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인님의 이 글 중에 계속 걷다가 벽이 보이면 터치하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응모해보라. 네. 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았고, 이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예. 등단을 목적으로 글을 쓰기보다 네. 예, 이렇게 벽을 한번 툭 치고 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데 등단을 위해서 뭔가를 쓰면 지쳐요. 떨어졌을 경우에는 훨씬 더 크게 지치거든요. 근데 글을 계속 쓰는데 공모전이 있으니까 탁 치듯이 그냥 벽 치듯이 터치하고 그냥 나는 할 거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이게 너무나 계속 열렬해지면 공모전보다 이게 더 커질 거란 말이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그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으면. 네. 윤반장님께서 기다린 자의 응축된 에너지 너무나 힘이 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 낭독 너무 좋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어요. 이제는 은유 작가님의 낭독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제가 이 책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5명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달리아라는 분이 있어요. 달리아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이고 이제 2살 때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 고등학교를 제가 인터뷰했을 때 이제 졸업할 즈음이었어요. 근데 국어랑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백석 시인도 좋아하고, 그래서 취미로 이제 시를 쓴대요. 그래서 시 쓴 게 있다. 이래서 제가 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책에도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네, 좀 낭독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은유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늘 푸르게 치장한 오늘 그들이 나만큼이나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햇볕에 알맞게 뜬 구름이 적당한 온기에 알맞게 부는 바람이 흐르는 공기 속에 담긴 내 마음이 그들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작게 보이는 저 별들, 바삐 움직이는 나의 행성들 모두가 무사히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가기 전엔 숨어 있을게요. 조그마한 비밀을 말할 수 있게 잠시 기다릴게요. 언제든 그 마음 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정말 반짝거리는 게 느껴져요. 네, 저는 여기 그냥 모두가 무사히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이제 문장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택시를 타도 뭐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 있고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 아동 달리아의 처지에서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조마조마한 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언제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질지 모르고 그러면 아무 연고도 없는 또 본국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더 이런 말들이 좀 절실하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 쓰고 한국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많은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한 우리 그냥 정말 동료 시민인데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도 나누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은 네. 학생인데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 지금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들도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다인종 국가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코로나로 잠시 주춤한데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다양한 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예, 많은 글을 쓰고 그걸 나누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맞아요. 시는 낭독하고 듣는 장르임을 새삼 깨닫네요. 라고 카베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와, 귀한 강연입니다. 라는 댓글도 예, 올라왔고요.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낭독 참 좋아요.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힘과 응원이 되도록 더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순간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두 분처럼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지가 아닌가 싶은데 많은 지금 100일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박연준 시인님? 그걸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저에게 어떤 비법이나 그런 게 있을 리 만무하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쓰기는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어렵고 그런데 그냥 제가 약간 믿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은유 작가님이 읽어주신 이 책을 저는 아주 열심히 재밌게 너무 이렇게 감동받으면서 몰랐던 사실이라 저도 잘 읽었는데 잊지만 없는 아이들. 근데 그 시에서 보면 이건 되게 좋은 글이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글쓰기가 어떤 표현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의 음색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글의 음색이 굉장히 많은 게 담긴다고 봐요. 근데 이 아이의 그 조심스럽게 뭔가를 이렇게 꺼내놓는 벌림, 입벌림, 그 어떤 자세 이런 거에 되게 글의 뭔가 빛남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저쪽으로 보낼까, 밖으로 밀어낼까 이런 자세에서 좋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뭐 스킬, 뭐 표현력, 뭐 반짝반짝한 뭐 수사 이런 거는 글쓰기랑 글짓기에 가깝고요. 그거는 그냥 여기 100일장 자리인데 사실 100일장도 사실 그런 글이 저는 뽑히는 것보다 정말로 뭔가를 내밀한 거를 내보낸다 밖으로. 근데 그 내보냄에 굉장히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은유 작가님이 하시는 글쓰기들도 저는 존 버거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 존 버거가 단어들로 바리케이트를 쌓는 일의 소중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말로 자기만의 바리케이트를 쌓아서 이걸 뭐 세상과 단절한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렇게 좀 부딪혀 보는 거, 깨보는 거, 그런 어떤 투쟁의 하나의 도구라고 하면 조금 폭력적인데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세와 말하는 방식, 글의 음색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네. 말씀하시는데 저 아까 되게 실생활 질문이 올라온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글쓰기가 처음이고 전공도 아니어서 힘들어서 글쓰기 모임을 가져볼까 하는데 글쓰기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모임 인원은 몇 명 정도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실생활 질문이 올라왔어요. 몇 명 정도가 좋을까요? 그냥 맘대로 하시고요. 사실 근데 뭐 몇 명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떤 시너지를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쵸. 것 같긴 해서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는 정말 생각해요. 글을 쓸 때. 왜냐하면 그들의 글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문예창작과를 나오긴 했는데 합평할 때 가장 좋은 건 교수님의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쓴 글이에요. 그들이 성장하는 거, 뭐 혼나기도 하고 뭐 비판도 받잖아요, 친구들끼리. 근데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 글들로 뭐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보다는 좋은 분들과 이제 모임을. 그쵸. 인원은 중요하지 않다. 네. 네, 누구와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유 작가님도 글쓰기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신다면. 제가 책을 2권을 썼거든요. 맞아요. 글쓰기의 최전선하고 맞아. 쓰기의 말들을 썼는데 부끄러워요. 제가 글쓰기 책 썼지만 늘 너무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인님 말씀하신 대로 글쓰기는 숙련공이 절대 될 수 없는 일 같아요. 왜 나 지난번에 썼는데 또 어려워? 이제 일단 좌절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재탕이나 반복이 안 되니까 이번엔 뭔가 또 새로운 다른 어조,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방법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좀 읽어보면서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뭐지?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고치는 거. 그리고 너무 진부한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뭐 그런 어떤 휴머니즘의 교과서도 아니고 이 이야기가 정말 새로운가?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엎었다 뒤집었다 고쳤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글쓰기가 좀 자신이 없어서 일찍 쓰는 편이에요. 마감이 있으면 일찍 써놓고 엄청 고쳐요. 읽어보고 혼자 모르겠으면 이제 친구한테도 약간 보내주고. 그래서 저는 좀 자신 없어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네.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글을 잘 쓰려면 전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고치고 또 고치고 타인의 시선으로 보고 네. 내가 쓴 글을 의심하고 네. 근데 자기도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맞아. 왜냐하면 쓰다 보면 막 이렇게 뒤엉켜 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들 다 지워야 되고. 네. 맞아요. 그거 날리는 거 진짜 아깝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농담인데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뭔가 하신 분들이 착착착착 일을 해낼 때 엄청난 노력이 깃들지만 글쓰기는 그냥 30년이 지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매번 처음 쓰는 맞아요. 글이니까. 숙련되지 않는 노동. 네. 오늘 정말 좋은 강연인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도 이제 또 글쓰기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도 다 학인이라고 오늘 작가님은 또 하시고, 수강생들에게 나도 배우고 있구나라고 느끼신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아, 저요? 음. 저는 이제 글쓰기 수업한 지가 올해로 딱 만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장이라면 못 다녔을 텐데 늘 새로 제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쓰기가 팁으로 가능해서 내가 이렇게 팁을 갖고 있고 나눠주는 거면 저는 고갈이 됐을 텐데 저는 글쓰기 수업에서는 배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여 있고 자기 글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배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게 많아서 제가 배우고 싶어서 때로는 글쓰기 수업을 열어요. 그러면서 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연민이라는 거를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민은 뭐 좋은 연민도 있고 나쁜 연민도 있고 그렇게 막 갈래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연민은 좋은 연민도 있고 나쁜 연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자기는 좋은 연민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이제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래도 잘 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싫다. 자기는 좋은 연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내가 몰랐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또 다시 다 무너지면서 또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글쓰기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알미 다 무너지는 게 허탈하기도 하지만 좋기도 해서 서로에게서 배우는 그 과정이 네. 오늘의 글재인 소통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연준 시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좀 어려워하는 편인 것 같아서 지금도 뭐 공식적인 글쓰기 수업 이런 걸 하고 있지 않고 특히 시 수업은 시창작 수업은 특히나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기본적으로 작가님 말씀처럼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 보면은 깨달음은 가르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어떤 창작 분야, 예술 분야에는 결국엔 스스로가 스스로를 낳아야 되고 발굴해야 되고 성장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좀 이제 잘못 가거나 잘 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언 정도로 해줄 수 있고 자극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저도 물론
수업을 하면서 동등한 입장인 것 같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수강생들의 글 혹은 뭐 생각 이런 거에 저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고 배우고요. 그래서 그냥 평등한 입장이고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서 저는 창작 수업에 좀 겁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 제의가 와도 좀 많이 거절하는 편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은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가 나누는 것들이 있어서 예, 그냥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깃발을 들고 있다. 이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겠지? 그럼 내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들 사이에서 뭔가 대화가 있으면서 다들 뭔가를 배우고 간다는 느낌? 예, 그래서 깃발을 드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저도 어느 순간 하게 됐거든요. 윤 반장님께서 같은 질문을 2번을 아까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읽어서 지금 다시 올려주셨는데 엄마의 역할이 있는 여자로서 글 쓰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셨을까요? 아이들은 제가 과제할 때 그만하라고 말해요. 엄마의 역할과 내가 꿈꾸는 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실생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배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에 한 권으로 그 자아 분열이 일어나는 네 생활. 그때 예? 작가님이 항상 네. 힘들 때마다 시를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책에서. 정신의 우물가에서. 네, 일단 제가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 적 없는데 애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 책임은 져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식생활만 책임을 지겠다. 이래서 이제 밥 해주고 남는 시간은 글 써야죠. 그러니까 생명 영위 활동에 생명 먹이 활동, 네, 먹이 활동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이제 글쓰기로 글을 쓰고 또 그 다음에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애들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쓰고.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너무 벗어나고 싶은 질곡 같았는데. 그냥 머리를 좀 비운다고 생각하면 또 그냥 할만해요. 그러니까 글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머리도 너무 답답하고 막 막히고 이러면은 생각을 좀 비워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뭔가 설거지도 하고 이러면서 좀 비워낸다 이런. 네, 좋네요. 네. 설거지할 때 제일 좋은 게 아무 생각 안 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에게 되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스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도 막 그렇게 살림을 막 밀어내고 싶은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글을 왜 쓰지? 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서도 써야 될 글이라는 게 뭐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극센 저항 끝에. 그래서 삶보다 우선하는 건 없다. 글도 뭐 글이 삶에 종속된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삶을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이제 그쵸?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것 같아요. 밥하고 글하고 저는 늘 투쟁을 해요. 제 안에서. 근데 그 균형을 잡아가는 게 이제 삶의 기술이고 또 그냥 글쓰기 같아요. 네. 정말 각자 나에게 맞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도 되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이 될 질문을 들어볼까 하는데 글을 쓸 때 마냥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괴롭잖아요. 괴로운 지점들이 있죠. 2분은 글을 쓸 때 언제 제일 괴로우신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럴 때 여쭤보고 싶었어요. 글을 쓸 때 괴로운 때가 아주 많고요. 특히 산문 쓸 때는 늘 그런 과정을 항상 겪으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가장 괴로울 때는 입 열고 싶지 않을 때 같아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마감은 있고 꼭 그 글들을 이렇게 착착착 보내야 되는데 송고해야 되는데 저에게 어떤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지쳤는지 뭐 이유야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 쓰는 건 바퀴를 굴려야 되는 일 같은 거라 에너지가 좀 그릇에 있는 게 이제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글쓰기에 뭔가 팁이 있다면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상태. 그게 최고거든요. 근데 그게 없을 때가 종종 오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저는 좀 저를 그냥 내버려 둬요.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그래서 아까 은유 작가님은 미리미리 해놓는다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열흘이 있으면 여드레 정도를 끙끙거리면서 막 괴로워하고 이틀 동안을 좀 쏟아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퇴고는 되게 오래 하고, 오래 할 시간 없어도 오래 붙잡고 해서 좀 쓰고 싶어질 때까지 저를 좀 이렇게 볶는 편이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제 문 밖에 편집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방문 앞에. 그러면은 제가 무슨 빚쟁이죠? 네네. 그러면 저 혼자 연기를 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타닥타닥 이렇게 치면서 끙끙거리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되게 들볶으면서 그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근데 일단 열면 또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입을 안 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뭐 어쩔 수 없죠. 네, 기다려야죠. 근데 마감이 다가와도 안 쓰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럴 순 없어요. 편집자님이 문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에 안 가고 계시니까 뭐라도.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막 망상에 빠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곧 드리겠습니다. 은유 작가님은 어떠세요? 글 쓸 때, 괴로울 때. 저는 이 질문을 보고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내 괴로운 일을 왜 하고 있지? 근데 좀 항상 괴로운 것 같아요. 뭘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그게 이제 혼자 막 블로그에 쓸 때는 안 괴로웠는데요. 어느 지면을 배정받았을 때 괴로운 것 같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면이라는 것은 전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면에 내가 아닌 다른 글이 왔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지면을 어떻게 해야 좀 잘 쓸까? 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막 좀 부담이 되는 건데, 이게 부담이 좀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책임감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문득 그리워지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할 때 그 카테고리 제목이 차오르는 말들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잠깐 흘러 넘치는 게 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뭔가 될까 싶은데 뭐가 막 하다가 한 번 흘러 넘침, 그게 이제 글이고, 예전에는 나 혼자 쓰고 혼자 망하는 건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썼는데, 좀 지면, 이렇게 신문이나 뭐 어느 지면을 배정받았을 때는 좀 괴로운 것 같아요. 책임감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그 책임감, 약속을 깨면 안 된다. 네, 사회적 약속이고. 네, 그리고 이 네. 지면에 나 아닌 누군가 충분히 실을 수 있는데, 맞아요. 나에게 지면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야 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그런 책임감이자 부담감이 오히려 저를 쓰는 사람으로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두 분 작가님도 괴롭고 안 써질 때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모두 그렇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여성 100일장 특집 여성 글쓰기라는 주제로 박연준, 은유 작가님과 함께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그 박연준 씨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의 편집자 너무 꿀팁인데요. 네, 공포 영화 같다는 의견도 있고 무섭다는 의견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효과라는 거 또 알려드리고 싶었고, 여성 작가로서 가지는 고민들도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성으로서 글을 쓰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여성으로서 글을 쓰는 삶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을 또 얘기하는데 뒷부분에 제가 네. 부록의 임소라 시인과 네. 그 여성으로 글을 쓰는 그 인터뷰한 거를 그대로 실어놨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여성이라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라는 의식이 아예 없었거든요. 맞아. 제가 처음에 20대 중반에 데뷔를 막 하면서 시를 막 썼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저에겐 없었는데 밖에서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 여성적인 시.
근데 남성들이 남성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런 앵글을 이렇게 만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오히려 이상하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중성적인 글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기간에는 우리가 뭐 80년대 대학생들은 저는 그 시절에 뭐 대학생이 아니었지만 형이라고 불렀잖아요. 남성들을 좀 따라서 좀 그게 좀 뭔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탈코르셋 운동도 하고 뭐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제가 여성의 몸으로 뭔가 목소리를 낼 때 그게 여성적인 게 흘러나온다면 그건 여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라고 생각하기로 바꿔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심을 해서 저 스스로는 제가 여성이라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여성 작가로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인이고 작가인 그냥 쓰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갇히고 싶지 않고, 물론 여성의 권리, 인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얘기를 되게 자세하게 분노에 차서 할 때도 많지만, 그냥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땐 저는 그 성별을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되게 공감하는, 네, 여자로서 쓰는 게 아니라 최진영으로서 쓰는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은유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여성인 것도 맞고 작가인 것도 맞는데 여성 작가로 막 나 여성이야 이렇게 글 써 이렇지는 않은데요. 근데 저는 여성 정체성을 늘 갖고 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로서 글을 쓰며 살아가는 삶은 약자들과 계속 연결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서 내 목소리가 없었고 그걸 찾기 위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성이 아니었으면 안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길게 지금까지 잠깐은 뭐 그 아까 이철규 열사의 어떤 사회적 부조리와 분노에서 쓸 수 있지만 동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글을 썼고 또 다른 약자들과 계속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제 일처럼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구나. 약자의 미치성에 놓이면 다 이런 일을 겪는구나 라는 그 공감의 그 회로가 계속 만들어지는 일. 그래서 제가 그 여성으로 글을 쓰며 산다라는 것은 계속 연결되는 일인 것 같아요. 나를 타인과 계속 만나게 하는 일, 좀 더 적극적인 전류가 좀 통하는 일. 그래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 여성도 유령인간처럼 취급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있지만 내 존재가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내 욕망은 언어가 없고, 그래서 되게 공감하면서 인터뷰 작업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네, 연결, 그렇네요. 네, 매개가 되는 정체성입니다. 네. 네. 내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네.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더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었고 찾아갈 수 있었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더 듣고 싶은데 이러다 100일장 못 낼 것 같아요. 전체 방송 다시 꼭 들어야겠어요. 작가님들 글 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옆에 글쓰기의 최전선과 소란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라고 댓글 훌륭하신 분인. 네, 브랜치님께서 네. 그리고 소소님께서 은유 작가님 응원합니다. 박연준 시인님 오래오래 써주세요. 이렇게 응원 댓글도 남겨주셨고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준비한 질문을 다 드리지도 못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작가님 다음 작품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박연준 시인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올해는 책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몇 달 안 남았죠. 내년에 제가 그 장편 소설을 1년 동안 연재를 하면서 정말 끙끙거렸는데 그 소설을 지금 묵히면서 약간 조금 리라이팅하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몇 군데 연재를 하면서 산문을 쓰고 있는데 느리게 생각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생각하기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명사형의 사물 혹은 사물 아닌 것
명사형으로 된 그런 것들을 아주 느리게 생각해 보는 글 그런 걸 좀 써보고 있습니다. 네. 느리지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그냥 제 방문 앞에 편집자님이 계신 한 3분 서 계신 거 아니에요? 느리게 한 분, 소설 편집자 한 분. 네, 박연준 시인님의 소설과 그 명사형의 에세이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은유 작가님은 계획이 어떠세요? 저는 큰 계획은 없는데요. 이제 계획은 다음은 고 마감하는 게 예, 다음 연재하는 거 경향신문에 이제 은유의 책 편지 연재하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서 글쓰기 상담소 그 오디오 클립을 해요. 좀 뭔가 재밌는 일 좀 해볼까 싶어서 안 해보던 일을 또 해봐야 된다 이래서 올 초에 시작했는데 그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괴로워하면서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하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라는 거를 다시 느끼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원고를 써서 제가 이렇게 읽는데 그거 연재가 이제 올해 끝나거든요. 그럼 그거가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책은 뭐 그 정도?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주와 무지와 함께 행복한 밤 되세요. 막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고 계세요. 끝으로 지금도 어디에선가 글을 쓰고 있는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박연준 시인님. 네. 저는 요즘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 시에 제가 시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작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작은 인간, 작은 소리, 사소한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고 대의와 명분을 가장 싫어하고 여성들이 언제나 대의 명분에서 늘 떨어져 있었잖아요. 남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그런 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즘이나 철학적인 거나 대의 명분 그게 아니라 밥을 해놓고 뒤돌아서 식탁에서 뭔가를 끼적이는 어떤 작은 목소리들 거기에 뭔가 되게 중요한 인생의 무언가가 고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 늘 거기에 흥미를 갖고 근데 그게 만약에 여성의 글쓰기라면 저도 여성의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냥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냥 꺼내는 작업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거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유 작가님도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네. 저도 글을 쓸 때마다 너무 잘 쓰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인데요. 사실 글쓰기의 가장 큰 적은 잘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아도 안 되지만 그 마음에 붙들려 있어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해방시켜주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못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화두 못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책 내면은 책 내기 전에는 책 내면 뭔가 인생이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책 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네. 삶은 굉장히 완강해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못 써도 내 삶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쓰는 게 중요하지 너무 잘 쓰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못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쓰는 행위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러는 마음으로 이제 길게 쓰면 되니까 네, 쓰다 보면 좋은 글도 나오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세 사람이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는데요. 정말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얻은 지점도 많고 이제 꾸준히 오래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획했던 고향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두 분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당주와 무지에게 큰 위로를 받으시길. 순임이랑 같네요, 둘 다. 뭐지? 그러네요. 절간에서 푸는 고양이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여성 101장 특집 여성 글쓰기라는 주제로 박연준 시인님과 은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시청해주시고 좋은 질문과 생각 나눠주신 여러분들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